네,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 얘기로 가면은 TAT 2급 교재 굉장히 부피가 크고 그렇습니다만은 3분의 1이 우리가 이제 추가로 공부할 내용, 3분의 1은 이제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3분의 1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론 부분을 보면은 이론 내 것으로 알기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회계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100시간을 넘게 저기 FAT 1급을 공부했고 또 이미 재무회계 이론 39차시, 부가가치세 이론 이 11차시로 재무회계 이론과 부가가치세 이론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것이 있었나 쭉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회계 이론을 할 때 이런 것을 공부했었지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23페이지 회계란 무엇인가? 네, 당연히 아셔야죠. 회계란 무엇이며 회계의 목적은 무엇인지 꼭 알아두시고요. 보기에서 회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설명을 정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또 회계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 이론 강의 바로 첫 번째 시간에 회계의 목적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회계의 목적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회계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 재무회계하고 이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라는 것은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회계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회계 공부한다 그러면 재무회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작성 기준이 기업회계 기준, 우리 한국에서는 기업회계 기준 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보 이용자가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이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중립적인 정보이다라고 신뢰성을 우리가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공부하고 있는 것이 다 재무회계 쪽을 공부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갖고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예요. 원가회계.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경영자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경영정보 분석을 위한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세무회계죠. 우리가 세무회계에서의 목적은, 세무회계의 목적은 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거예요.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금 납부 사무 처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TAT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거예요. 이론적으로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부가가치세 실무를 할 거고요. 거기다가 소득세 추가로 공부할 겁니다. 소득세.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만 우리 공부했잖아요. TAT 2급에서는 소득세 추가적으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과정 하면은 세 가지가 있죠.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라는 회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죠. 이 회계의 전제 조건.
요 세 개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회계는 모든 그 회계 처리를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주의가 존재합니다만은 우리가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했던 것도 결산을 맞이해 가지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 수정분계를 해주고 있죠. 수익 비용의 예상과 이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 거고, 또 우리 FAT 1급 공부할 때 이번 시험에는 이거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회계의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의 하위로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처리하는 실무자로서 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잘 이해해야만이 회계 정보를 생산할 때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목적 적합성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신뢰성에는 어떠한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연관 지어 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좀 더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그 일에 또 여러분이 소신을 가질 수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하고요, 우리가 이 어떤 일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일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의 힘이 달라요. 그리고 별로 피곤한지도 몰라요.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은 굉장히 힘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별로 힘든 줄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뢰성에 있는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참 뭐 복잡하게 말이죠. 회계를 막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러한 회계 처리를 굳이 왜 하느냐 우리 회사. 지금 우리가 좀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회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바로 가치를 여러분이 확립이 되셔야 되겠다, 이건 얘기입니다. 검증 가능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측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측정한 그 값이 누가 측정하더라도 내가 측정한 값과 근사값이 나와야 돼. 내가 우리 회사의 상품 재고가 오늘 만약에 6월 14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 상품 재고를 내가 500만 원이라고 장부에 기록했다면 그 500만 원이 정말 검증 가능한 숫자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적 특성 매우 중요해요. 이 시험은 FAT 1급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질적 특성에 관한 이론 시험은 TAT 2급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FAT 1급에서 했지만 혹시 놓치셨다면 이런 이론들 다시 한번 꼭 새겨두시고,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질적 특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계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그 비용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비용을 사용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회계에도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것을 따져봐야죠. 경제적인 것. 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이 효익을 따져보는 것인데, 사회적 효익 또는 경제적 효익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효익이라 하는 것은요, 이 비용보다는 효과가 커야 되죠. 그래서 그 재무정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얻어지는 효익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대하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러한 제약 요인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도 필요한데, 이걸 통합해서 표시했을 때 회계정보 이용자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보 이용자의 판단,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그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내용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질적 특성을 서로 이렇게 이 항목별로 이렇게 비교한 것이 있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그 목적 적합성을 중시하는 자산의 평가 방법은 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공정가치법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시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현된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 회사의 건물이 지금 이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 회사 건물을 20년 전에 건축할 때 여기 건축비가 가령 5억이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5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건물을 지금 장부에 5억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원가법으로 기록한 거죠. 이 건물 짓는데 5억이 들어갔으니까 5억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신뢰성을 중시하는 기록법이죠. 근데 목적 적합성을 중시한다면은 이 건물에 20년 전에는 5억이 들어갔지만 지금 진짜 5억인가? 5억보다 안 될 수도 있고 5억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죠. 건물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땅 말고 건물만 팔 수가 없죠. 이 땅하고 함께 판단 말이에요. 건물은 20년 돼가지고 노후화돼서 가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바닥에 깔고 있는 땅은 20년 전보다는 가치가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가가지고 이 건물을 판다면 얼마 받겠느냐 이렇게 알아보는 게 시가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10억이라고 한다더라. 그러면 이건 10억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2배가 차이 나네요. 다 뭐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 적합성. 공정가치법을 도입하게 되면은 여기 이 건물은 10억이라고 장부에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뢰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건데 서로 이제 좀 대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절충. 여러분, 절충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이해하고. 네. 두 가지가 전혀 입장이 달라요. 여기 신뢰성을 중요한 것은, 아니 우리가 이거 지을 때 5억 들어갔으니까 5억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 목적 적합성을 중시한다면 우리가 지금 판다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팔아봐야 알지, 실제로 파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질적 특성이에요. 주장이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질적 특성 간에는 절충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수익의 인식 기준도 목적 적합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만, 신뢰성을 중요하는 회계 처리는 완성 기준입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 또 손익의 인식은 발생주의, 신뢰성에서는 또 현금주의를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적용 기준에 따른 차이를 우리가 질적 특성 간에 절충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기준은, 여러분 취득원가가 뭔지 아시죠? 아까 건물 짓는데 5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취득했을 때 지급했던 그 공정가치죠. 근데 이 앞에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라는 말은 현재의 교환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현행거래. 이 취득원가는 사실은 이 과거에 지불한 공정가치입니다. 그런데 공정가치란 말은 현재의 교환가치다. 현행의 교환가치다. 이런 얘기. 또 우리가 기업 특유의 가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공정가치가, 자, 취득원가는 5억이고요. 공정가치는 10억이랍니다.
내다 팔려고 하니까 10억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회사 건물주 입장에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월세 임차료가 한 1,0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볼까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여기서 임차료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지금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거든요. 예, 2%. 그러면 10억을 우리가 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10억의 1%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년에 1,000만 원 이자밖에 못 받는 거예요. 10억을 예금해도. 그런데 이게 임차료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오네? 그러면 연리로 따지면 연리 10%가 넘는 이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업 특유의 가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 10억 준다고 해도 안 팔아.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 기업이 이 건물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가치로 보면은 이거는 30억 가치는 가량 된다. 이렇게 그 기업이 이용하는 그 이용 가치를 우리가 기업 특유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 가치라고 그래요. 사용 가치. 여러분 똑같은 자산이라고 해도요. 어떤 기업에서 그 자산을 활용하면 그 자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개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에 자전거가 하나 있다고 봐요. 근데 자전거를 굉장히 비싼 자전거예요.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는데 그 집 자전거는 맨날 뭐 집에다 그냥 모셔놓는 자전거예요. 안 타. 예. 사용 가치 없는 겁니다. 예.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거 자전거 왜 여기 있어요? 아 우리 군대 간 아들이 그 타던 건데. 예. 군대 간 아들이 지금 제대하고 옵니까? 아니 장가 가서 지금 혼자 가서 산다. 그냥 모셔놓는 자전거예요. 그러면 사용 가치 없는 거예요. 제로. 예, 자기는 자전거를 못 타. 예, 집 식구 중에 자전거 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정가치 100만 원 주고 산 자전거인데 중고시장에 팔아도 50만 원은 받아 지금. 그러면 공정가치는 50만 원이에요. 사용가치는 제로. 느낌을 아시겠죠? 예, 사용가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의 그 측정 기준이 말이죠. 항상 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기업 특유의 가치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 재고자산 공부할 때 순실현 가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판매비를 뺀 것을 순실현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실현 가치로 평가한다. 이론 강의 때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 순실현 가치가 그 얘기예요.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미래의 당해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될 때, 자, 현재 당해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된다는 말은 뭐예요? 팔렸다는 말이에요. 네, 팔렸을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직접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취할 수 있는 예상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순실현 가치는 시가 마이너스 판매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실현 가치 이 회계에서 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예, 잘 알아두셔야 돼요. TAT 2급은 회계 이론이 고급 회계가 나와요. 고급 회계. 그래서 이 일반 회계를 좀 벗어납니다. 일반 회계를 좀 벗어나서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뒤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 기업 특유의 가치다, 뭐 순실현 가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동안 우리가 취득원가 공정가치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는 기업 특유의 가치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고
순실현 가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자, 순실현 가치는 여기 있는 공정 가치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다는 것은 뭐예요? 현금으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 현금으로 전환된다는 말은 판매한다는 말이에요. 팔아야 현금이 되는 거잖아요. 판매해야. 그러니까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순실현 가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 측정 기준에 대해서 이런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재무제표의 종류. 네. 암기사항이잖아요. 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있죠. 네. 뭐 이거 네. 당연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다 FAT 1급 때 이론에서 정의했던 계속기업의 원칙. 기업은 계속된다는 원칙 하에서 우리가 하는데 이 계속기업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취득원가를 이렇게 나누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속 사업을 지속한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업이 항상 우리가 지금 사람의 생명이 한 100년 가죠, 이제. 90세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00세 시대가 맞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업도 뭐 100세 안 가는 기업도 참 많죠. 뭐 생긴 지 10년 만에 없어지는 회사도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다 청산이 되는 기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는 10년 안에 없어질 거다 이런 전제를 절대 세우지 않아요. 기업은 계속된다. 그런 전제에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기업의 가정.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경영자에게 있는 거죠.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뭐 잘못돼 가지고 이게 부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대개 책임을 누가 져요? 경영진이 지잖아요. 경영진이 시켜서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무자가 일부러 그렇게 했을 리는 없어요. 결제는 다 누가 찍었어요? 도장은 경영진이 도장을 찍었어요. 여기 사인. 이 결제라는 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하게 표시되어야 되죠. 공정하다는 건 뭐예요? 원칙을, 기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을 해야 그게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총액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가능하죠? 재무제표 항목에 구분과 통합 표시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 표시는 그 유사한 항목끼리 통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다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을 매출채권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나왔지만은 그것을 통합 표시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판단은 중요하지 않을 때 통합해서 표시하는 거. 중요하지 않을 때.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통합해서 표시해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현금은 회사의 금고에 있는 게 현금이고 보통예금은 보통예금 통장에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것이고 당좌예금도 통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예금은요. 스마트폰으로 앉아서 딱 이체시키면 현금이랑 똑같아요.
또 당좌예금은요, 수표 발행하면 이게 현금하고 똑같아요. 발행하는 순간, 수표를 딱 사인하는 순간 그게 현금이에요. 잠깐만, 건전지. 이게 빠져 있었네. 네. 살아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합 표시 여부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의 그 판단을 가지고, 중요하지 않다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 얘기했는데, 바로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통장에 있는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은 사실 통합해서 표시해도 의사결정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다 통합해서 표시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엉뚱한 걸 통합해서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여러분 비교식으로 작성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기와 단기로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전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이 전기와 단기로 비교했을 때 그게 분류가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는데 의미가 없죠. 분류의 계속성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과목 분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가 복리후생비 포함 항목을 가령 2020년도에는 사대보험 회사 부담분, 또 식대 등, 그 다음에 피복비 등, 또 선물대, 또 뭐 경조사비, 등 이런 것들을 처리했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복리후생비에다가 이거 다 넣고, 작년 걸 다 넣고, 뒤에다가 자녀수당? 자녀수당을 신설했어요. 예. 아니, 신설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자, 자녀수당이라는 것을 만약에 포함을 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작년까지는 이걸 급여로 처리했다고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회사가 자녀수당을 주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줬는데, 작년까지는 자녀수당을 급여로 처리를 했어요. 판매 관리비 중에 급여로. 근데 올해부터
자녀수당을 복리후생비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의 계속성을 저해한 거예요. 자녀수당을 작년에는 급여로 처리했는데 올해 복리후생비로 바꿨죠. 계속성을 저해하면 비교 가능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비교 가능성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분류의 기준을 달리했을 때는요,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기 것도 고쳐야 돼요. 전기 것도 자녀수당을 급여에서 빼가지고 복리후생비에 집어넣어가지고 비교식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류의 계속성. 한번 읽어보세요.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뭐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에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니까 재무제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 건데 기업회계 기준이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 또 두 번째, 사업의 결합이나 사업 중단 등에 의해서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이제 사업이 결합했다, 또는 어떤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중단되었다.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의 회계 자료에 아주 의미 있는 변동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뭔가 분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네, 이런 세 가지인데 이 세 번째가 좀 애매하긴 한데,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은 어떤 좀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분류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변경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해라. 재분류 항목의 내용이나 금액,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주석에다가 기재해줘라. 네. 이만큼 우리가 어떤 분류를 변경했을 때는요, 그 정보를 보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에는 기업의 이름,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또는 보고통화, 그 다음에 금액의 단위 같은 것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분류, 뭐 이런 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는 거, 네, 여러분 이미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의 분류에는 5가지로, 아직 이것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은 이번 TAT 2급 공부하면서 새롭게 좀 외우세요. 자본금 개정 과목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주 자본금 또는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는 회사도 있어요. 자, 자본잉여금에는요, 알아야 될 개정 과목이 몇 개 안 돼요.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이 3개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본 조정도 여러 개가 있지만 꼭 암기했으면 좋은 것이 한 3개밖에 없습니다.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한 4개 정도가 되는군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거 2개 정도만 암기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역시 TAT 2급에서도 이거 자주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잉여금, 이제 TAT 2급에서는 재평가잉여금도 함께 시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미천으로 해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법정적립금도 사용하고 임의적립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결국에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이익잉여금이 차기로 이월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고 전기에서 넘어올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의 분류, 법인에서 자본의 분류 요거 예, 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뭐예요?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액하고 매출원가를 나란히 작성하고 밑에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판매관리비를 집계해가지고 영업이익을 구하고 이렇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그런 수익 항목과 그에 관련된 비용 항목을 서로 대응시켜서 우리가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익을 구분해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제외해가지고 영업손익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을 감안해가지고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법인세 비용을 대응시키면 법인세 당기 순이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구분 표시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차감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여 항목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수익 항목이 두 개가 있죠. 매출액하고 영업의 수익만 수익이고 나머지는 다 비용이죠. 매출원가,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영업의 비용, 비용, 법인세 비용, 비용.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쭉 보면 순서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매출액, 그 밑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나와 있고 또 영업의 수익 나와 있고 영업의 비용 나와 있고 맨 밑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손익계산서 양식을 여러분이 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할 때라든가 또는 조회하는 문제에서 많이 보셨겠고요. 일부러라도 조회를 많이 해서 이 손익계산서 양식이 우리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뭐 이거 당연히 암기사항이에요. 순서대로. 자, 현금 흐름표는요. 역시 FAT 1급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금 흐름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의 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의 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의 흐름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본변동표는 아까 그 자본의 구성,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등의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본변동표고요. 주석은 추가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책자입니다. 재무제표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산부터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거 다 지금 좀 빨리 지나가는 것은 사실은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죠. 제가 다 우리가 앞에서 FAT 1급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스피드 있게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추가된 내용에서는 제가 차근차근 좀 짚어드릴 거예요.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짚어드릴 거고 지금까지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용어에서 오늘 이 시간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 사용가치라고 하는 게 있다. 기업의 사용가치. 그동안 우리가 공정가치와 그 취득원가 요것만 주로 다루었는데 이제 이 기업의 사용가치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도 우리가 FAT 1급에 나왔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원가 측정 방법에 그 수익금액 측정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이 순실현가치라는 거 이런 것이 그 용어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추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